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응급실에서 만난 한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70대 중반 남성 환자분이셨는데요. 아침에 집 계단을 오르시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으셨대요. 다행히 손으로 난간을 잡고 계셔서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이 병원에 오시기까지 꼬박 이틀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분쯤 지나니까 다리가 다시 멀쩡해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삐끗했나 보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던 거죠. 그런데 이틀 뒤 또다시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그제야 가족분들이 억지로 모시고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경색 직전 단계였습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로 일과성 허혈 발작, TIA라고 부르는 상태였죠. 만약 그날 바로 오셨다면, 아니 첫 증상 때 바로 오셨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한쪽 다리가 저리거나 자꾸 걸려 넘어지거나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잠깐 지나면 괜찮아져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시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다리 증상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아주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경색 말입니다. 뇌경색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4번째에 해당하는 무서운 질환이고 한 번 발생하면 골든타임이 단 4시간 30분밖에 안 됩니다. 그 시간 안에 병원에 가지 못하면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고혈압 관리하고 혈당 조절하고 담배 끊는 것만으로도 뇌경색의 80%에서 90%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전 세계 의학계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리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피가 잘 안 통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말이죠.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 증상은 다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은 게 3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다리 증상이 뇌경색의 경고 신호인지. 둘째, 왜 다리에 문제가 생기는 게 뇌 때문인지. 셋째,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아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신호 중에 하나라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뇌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사실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있긴 했는데 금방 괜찮아져서 그냥 넘겼어요. 여러분, 뇌경색 직전에 나타나는 일과성 허혈 발작, 그러니까 TIA를 겪은 환자 100명 중에 10명에서 20명이 90일 안에 진짜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위험의 절반 정도가 단 48시간 안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이틀입니다. 이틀 안에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마지막 경고를 그냥 넘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금방 사라지니까요. 잠깐 이상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이건 별거 아닌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뇌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 신호 중에 단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풀립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아파트 계단을 오르시다가 오른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 그대로 주저앉으셨대요. 마치 다리의 전원이 꺼진 것처럼요. 또 다른 분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는데 왼쪽 다리만 말을 안 듣더래요. 이게 중요한 게 양쪽 다리가 다 아픈 게 아니라 딱 한쪽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이상해집니다. 환자분들이 이걸 표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 같다. 소미불 위를 걷는 것 같다.
발바닥에 뭔가 붙어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이 저림이 일반적인 저림과 다른 게 뭐냐면 자세를 바꿔도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보통 다리 저리면 주무르거나 움직이면 나아지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주물러도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다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세 번째는 의학 용어로 조카수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발목을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면서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 보면 신발을 먼저 확인합니다. 한쪽 신발 앞굽만 유난히 많이 닳아 있거든요. 본인은 평소처럼 걷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한쪽 발끝이 계속 바닥을 쓸고 다니는 겁니다. 네 번째,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문턱도 아닌 평평한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발이 걸려요. 왜 이럴까요? 우리 뇌에는 눈을 감아도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감각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떨어지면 자기 발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턱에도 발을 제대로 못 올리고 걸려 넘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의도하지 않은 다리 떨림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리가 저절로 떨려요. 근육이 피곤해서 떨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뇌에서 보내는 운동 신호가 불안정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마치 잘못된 전기 신호가 들어오는 것처럼 다리가 움찔움찔거리는 겁니다. 여섯 번째, 몸의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립니다. 다리 힘은 멀쩡한데 자꾸 한쪽으로 쏠려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걷게 됩니다. 복도를 걸을 때 자꾸 벽에 부딪히거나 걸을 때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쳐요. 이건 균형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문제가 생긴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증상이 몇 분에서 몇십 분 동안 나타났다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TIA,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증상이 사라졌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이건 폭풍 전야입니다. 본격적인 뇌경색이 오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 당장은 뇌로 가는 혈액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통했지만 곧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저녁에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렸는데 10분 만에 괜찮아지셨대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주무셨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엔 진짜 뇌경색이었어요. 만약 전날 저녁에 바로 응급실에 오셨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이 7가지 신호는 절대로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도대체 왜 다리 증상이 뇌 문제의 신호일까요? 다음에서 그 비밀을 정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볼까요? 도대체 왜 다리일까요? 왜 하필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면 10명 중 9명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피가 잘 안 통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심장에서 멀수록 혈액 공급이 약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리 증상은 다리 자체에 피가 안 가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뇌에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뇌의 특정 부위에 혈액이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과 감각은 뇌에서 통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리를 움직이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 신호가 뇌에서 출발해서 척수를 타고 내려가 다리 근육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반대로 발바닥이 뜨겁다거나 차갑다는 감각도 다리에서 출발해서 척수를 거쳐 뇌까지 올라가야 비로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뇌의 어느 부분이 다리를 담당할까요?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우리 뇌에는 전대뇌 동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ACA라고 부르죠.
이 혈관이 담당하는 뇌 영역이 바로 다리의 운동과 감각을 조종하는 사령탑입니다. 그래서 이 전대뇌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팔은 멀쩡하고 얼굴도 괜찮고 말도 잘하는데 유독 다리만 마비되는 겁니다. 신체 반대편 다리만요. 왜 반대편이냐고요? 우리 뇌는 교차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른쪽 뇌가 왼쪽 몸을 담당하고 왼쪽 뇌가 오른쪽 몸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왼쪽 전대뇌동맥이 막히면 오른쪽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환자분들께 꼭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리 힘이 빠진 건 다리가 약해진 게 아니에요. 다리 근육은 멀쩡합니다. 문제는 뇌에서 다리로 가는 명령 신호가 끊긴 겁니다. 마치 리모컨 배터리가 나간 것처럼 뇌라는 본체는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신호가 다리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휘청거리고 중심을 못 잡는 증상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건 또 다른 부위 문제입니다. 바로 소뇌예요. 소뇌는 우리 뇌의 뒤쪽 아래에 위치한 부분인데 균형과 협응 운동을 담당합니다. 자전거 타기, 걷기, 물건 짚기 같은 복잡한 동작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소뇌의 역할이죠. 이 소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근육 자체는 힘이 있어요. 움직이라는 뇌 신호도 제대로 갑니다. 그런데 몸의 균형을 못 잡는 겁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거죠. 의학적으로 이걸 보행실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뇌혈관이 서서히 좁아져서 막히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큰 핏덩어리가 날아와서 뇌혈관을 막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이게 바로 시민성 뇌경색입니다. 심장에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으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떨립니다. 그러면 심장 안에서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고여 있게 돼요. 고인 피는 어떻게 될까요? 굳어서 핏덩어리, 즉 혈전이 됩니다. 이 혈전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에서 떨어져 나와 혈류를 타고 올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바로 뇌입니다. 그리고 뇌혈관 중 어딘가에 딱 걸려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심방세동이 있는 사람의 뇌경색 위험이 5배나 높은 이유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다리 저리고 힘 빠지는 게 다 뇌경색인가요? 허리 디스크나 다리 혈관 문제는 아닐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척추관 협착증을 생각해 볼까요? 이것도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으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굽히면 좁아진 척추관이 조금 넓어지면서 신경 압박이 줄어들거든요. 반면 뇌경색 증상은 자세를 바꿔도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말초동맥 질환은 어떨까요? 이건 다리로 가는 혈관 자체가 좁아진 병입니다. 특징적인 게 걸을 때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파요. 그래서 걷다가 멈춰서 쉬어야 합니다. 쉬면 통증이 사라지죠. 의학 용어로 간헐적 파행이라고 합니다. 뇌경색은 이런 식으로 걷다 쉬다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리 증상이 나타나는 건 다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심장에서 멀어서도 아니고요. 문제는 뇌입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 혈액이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아는 것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행동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법은 딱 3단계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집에서 지금 바로 해보세요. 첫 번째 자가 진단법입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팔짱을 낍니다. 이제 한쪽 다리로만 일어서 보세요. 왼쪽 다리로 일어섰다가 앉고, 오른쪽 다리로 일어섰다가 앉고, 둘 다 해보는 겁니다. 어떤가요? 양쪽이 똑같이 힘들거나 똑같이 수월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은 쉽게 일어서지는데 다른 한쪽은 휘청거리거나 일어서기가 어렵다면 이건 신호입니다. 양쪽 다리 근력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자가 진단법입니다. 눈을 감고 제자리에 서보세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은 편하게 옆구리에 붙이고 눈을 감습니다.
그 상태로 30초만 버텨보세요. 몸이 흔들리나요?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나요? 중심을 잡기 위해 발을 자꾸 옮기게 되나요? 정상이라면 눈을 감아도 30초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10초도 안 돼서 흔들리거나 눈을 뜨게 된다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세 번째 자가 진단법입니다. 바닥에 일직선을 하나 그어보세요. 테이프를 붙여도 되고 마루바닥 선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 선을 따라 걸어보는 겁니다. 마치 외줄 타는 것처럼 한 발 한 발 선 위에 올려놓으면서 앞으로 걸어가세요. 어떤가요? 중간에 선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자꾸 한쪽으로 벗어나나요? 이 테스트는 손의 기능을 평가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한 방법입니다. 선을 따라 걷지 못한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테스트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지금 바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세요.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검사가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이 뭐냐고요? 여러분 목을 만져보세요. 목 양쪽에서 맥박이 뛰는 게 느껴지죠? 그게 바로 경동맥입니다. 이 혈관은 우리 뇌로 가는 혈액의 80%를 공급하는 생명선입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목에 젤리를 바르고 초음파 기계를 대는 것뿐이에요. 5분에서 10분이면 끝납니다. 이 검사로 뭘 알 수 있냐고요? 혈관 벽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혈전. 그러니까 핏덩어리가 혈관 벽에 붙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환자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건강검진 차원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했더니 한쪽 경동맥이 70%나 막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언제 뇌경색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필요한 경우 시술까지 고려하게 됐죠. 만약 그 검사를 안 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리고 심전도 검사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심방세동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심방세동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은 전혀 모르는데 검사하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심방세동이 있으면 한근고제라는 약을 먹어야 하거든요. 이 약이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세 번째 단계, 생활습관을 바꾸세요. 검사받고 치료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본적으로 생활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봐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생활습관입니다. 첫째, 혈압입니다. 목표는 130에 80 미만입니다. 이상적으로는 120에 80이 가장 좋고요. 집에 혈압계 하나 장만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 자기 전에 한 번, 하루에 2번만 재면 됩니다. 혈압이 140에 90을 넘어가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둘째, 혈당입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식사 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이 목표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뇌경색 위험이 2배에서 3배로 뛰거든요. 단 음식, 흰 쌀밥, 빵, 면 같은 거 줄이셔야 합니다. 셋째, 콜레스테롤입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관리해야 해요. 이게 높으면 혈관벽에 기름때가 쌓입니다. 기름진 고기, 튀긴 음식, 가공식품 이런 거 줄이세요. 넷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이것만 지켜도 뇌경색 위험이 확 떨어집니다. 빠르게 걷는다는 건 옆 사람과 대화하기 약간 힘들 정도의 속도예요. 숨이 차오르고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걸으세요. 일주일에 닷새, 하루 30분이면 됩니다. 다섯째, 담배는 반드시 끊으세요. 담배 한 개비가 혈관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아십니까?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뇌경색 위험이 2배로 뜁니다. 끊는 순간부터 위험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술은 적당히 마시세요.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과음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은 술을 더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 이 세 단계가 전부입니다. 집에서 자가 진단하고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받고 생활습관 바꾸기.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그런데 이 간단한 것들이 여러분의 뇌를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딱 세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다리 증상은 다리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둘째, 증상이 사라졌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셋째, 예방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환자분이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제가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혹시 며칠 전부터 이상한 증상 없으셨어요? 그러면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세요. 사실 며칠 전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긴 했는데 금방 괜찮아져서 그냥 넘겼다고요. 그 순간이 가장 안타까워요. 만약 그때 바로 오셨다면, 만약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상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미리만 알면, 미리만 대비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험을 하셨어요. 10분 만에 괜찮아지셨지만 이분은 달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경동맥이 많이 좁아져 있었고 심방세동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생활 습관도 적극적으로 바꾸셨죠. 그게 벌써 5년 전 일입니다. 지금 그분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3달에 한 번씩 진료실에서 뵙는데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때 바로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맞습니다. 그때 바로 온 게 그분의 뇌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아들, 딸, 손주들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다거나 휘청거린다거나 자꾸 넘어지시면 그냥 넘기지 말고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자가 진단법 꼭 해보세요. 한쪽 다리로 일어서기, 눈 감고 제자리 서기, 일직선 걷기. 이거 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이상이 있으면 내일 바로 병원 예약하시고요. 혈압계 없으신 분들 하나 장만하세요. 요즘은 3만 원, 4만 원이면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 재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오늘이 끊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담배를 버리세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동 안 하시는 분들, 내일부터 30분씩 걸으세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동네 공원 한 바퀴, 뭐든 좋습니다. 숨이 살짝 찰 정도로, 땀이 조금 날 정도로 걸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립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 있지 않더라고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다리가 이상하다 싶으면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사랑하고, 웃는 것 모두 뇌가 하는 일이에요. 그 소중한 뇌를 지키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젯밤에 화장실 몇 번 가셨어요? 1번? 2번? 혹시 3번 이상 가신 분도 계시죠? 새벽 2시쯤 되면 갑자기 아랫배가 묵직해지면서 눈이 번쩍 떠집니다. 아, 또 화장실이구나 싶어서 일어나는데 온몸이 청은망은이에요. 어두운 복도를 조심조심 걸어가서 화장실 다녀오고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이번엔 잠이 안 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 4시쯤 되면 또 화장실 가고 싶어집니다. 이런 경험 혼자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요.
옆집 할머니도,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는 친구분도, 교회에서 옆에 앉으신 집사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참고 살아야지 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외래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머리도 멍하고 친구들 만나도 졸립다고 하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증상을 의학 용어로는 야간요라고 부릅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증상이죠. 의학적으로는 잠자는 동안 소변을 보기 위해 한 번 이상 일어나면 야간요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는 나이 드시면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는 경우를 치료가 필요한 야간요로 봅니다. 그럼 이 야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까요? 놀라운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야간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은 더 높아지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겪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야간요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무슨 신호냐고요? 지금 여러분의 건강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야간요를 그냥 방치하면 여러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야간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은 물론이고 안전, 심지어 뇌 건강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둘째, 왜 여러분은 밤마다 화장실에 가게 되는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르몬 문제인지 방광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질병이 숨어 있는 건지 정확히 짚어드릴 겁니다. 셋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해결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 한 개를 드시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병원에 가기 전에 여러분이 집에서 꼭 해야 할 준비 작업과 생활 습관 개선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간요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야간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나중에 제가 드릴 해결책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야간요가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의 질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잠이라는 게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다 같은 잠일까요? 아닙니다. 잠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얕은 잠이 있고 깊은 잠이 있어요. 특히 깊은 잠, 의학 용어로 서파수면이라고 하는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 몸이 회복되고 뇌가 정리되고 면역력이 충전되거든요. 그런데 밤에 자꾸 화장실 가느라 깨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의학에서는 수면 분절이라고 합니다. 잠이 여러 조각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밤 10시에 잠들었다가 새벽 2시에 깨고 다시 잠들었다가 새벽 4시에 또 깨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몸은 깊은 잠에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8시간을 잤으니까 충분히 잔 것 같죠? 아닙니다. 실제로는 깊은 잠을 거의 못 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합니다. 낮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성 피로가 쌓입니다. 오전에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다가도 졸리고 점심 먹고 나면 눈꺼풀이 청은망은입니다. 손주들 봐주다가도 정신이 멍해지고요.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신문 읽다가 같은 줄을 3번씩 읽게 되고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하려는데 무슨 순서로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감기에도 자주 걸리고 한번 걸리면 낫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밤에 화장실 가실 때를 상상해 보세요. 주변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불 켜기 귀찮아서 그냥 어둠 속에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완전히 깬 상태입니까? 아니죠. 비몽사몽입니다. 눈은 떴는데 정신은 반쯤 자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바닥에 놓인 슬리퍼를 제대로 못 보고 문턱도 헷갈리고 화장실 문 손잡이도 한 번에 못 잡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은 밤에 눈도 잘 안 보이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낙상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특히 고관절,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정말 큰일입니다. 수술해야 하고 수술 후에도 몇 달 동안 제대로 못 걷고 그 기간 동안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빠지고 욕창이 생기고 폐렴도 잘 걸립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를 보면 야간뇨는 노년층에서 낙상과 고관절 골절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이 넘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세 번째, 뇌 건강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건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뇌는 언제 청소를 할까요? 바로 밤에 깊은 잠을 잘 때입니다. 뇌 안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 낮 동안 뇌를 쓰면서 생긴 노폐물들, 독성 물질들을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씻어내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게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뇌에 쌓이면 치매를 일으키거든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의 뇌를 보면 이 물질이 덩어리로 쌓여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밤에 깊은 잠을 자면서 이걸 계속 청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야간뇨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독성 물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루 이틀은 문제 없어요. 하지만 몇 달, 몇 년, 10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쌓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어제 먹은 저녁 메뉴가 생각 안 나고, 아까 어디에 안경 뒀는지 기억 못하고, 손주 이름도 헷갈립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는데 점점 심해지면 경도인지 장애가 되고 나중엔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짜증이 늘고 우울해지고 사람 만나기도 귀찮아집니다. 원래 활발하시던 분들도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 모임에도 안 나가시게 됩니다. 식욕도 떨어집니다. 피곤하니까 밥 먹기도 귀찮고 영양 상태도 나빠집니다. 그러면 체력이 더 떨어지고 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집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예민하니까 배우자나 자녀들과 작은 일로도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보셨죠? 야간뇨는 단순히 밤에 화장실 몇 번 더 가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면, 안전, 뇌 건강, 그리고 삶의 질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겠죠. 도대체 왜 밤에만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명쾌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괜찮다가 왜 유독 밤에만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걸까요? 이제 그 이유를 하나하나 명쾌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호르몬이 배신합니다. 우리 몸에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항이뇨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뭐냐면 콩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소변 만드는 걸 좀 줄여라. 이렇게요. 정상적으로는 밤이 되면 이 바소프레신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콩팥이 소변을 적게 만들어요. 덕분에 우리가 밤새 푹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호르몬의 야간 분비 리듬이 깨집니다. 밤에도 나처럼 바소프레신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콩팥은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나처럼 계속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야간 단뇨라고 부릅니다.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루 종일 만드는 소변의 3분의 1 이상이 밤에 만들어지면 야간 단뇨입니다. 두 번째 이유, 방광이 늙어갑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입니다. 젊었을 때는 탄력이 좋아서 400에서 500cc 정도까지 소변을 담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딱딱해집니다. 고무풍선이 오래되면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0에서 300cc만 차도 방광이 팽팽해집니다. 그래서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화장실 가야 한다고요. 이걸 과민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광 근육이 멋대로 수축하는 거예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방광이 조이면서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듭니다. 남자 어르신들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밑에 있는 호두만한 기관인데요. 나이가 들면 이게 커집니다. 전립선 비대증이죠.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합니다. 그러면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갑니다. 화장실 갔다 와도 방광에 소변이 조금 남아있어요. 이걸 잔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또 마려운 겁니다. 세 번째 이유, 낮에 부종이 밤에 소변이 됩니다. 이건 참 신기한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낮에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붓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왜 생길까요? 중력 때문입니다.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혈액 속 수분이 중력에 끌려서 아래로 다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리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이게 부종입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영향이 사라집니다.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다시 혈관 속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그 수분이 심장으로, 콩팥으로 몰려갑니다. 콩팥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처리해야 할 수분이 확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콩팥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소변을 만들어서 배출해야죠. 그래서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신 분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 하체 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현상이 더 심합니다. 네 번째 이유, 가짜 신호입니다. 여러분, 비뇨기과 약을 먹어도 야간뇨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의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숨이 자꾸 멎는 병입니다. 코를 심하게 골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10초, 20초 숨이 멎었다가 다시 컥 하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야간뇨와 무슨 상관일까요? 숨이 멎으면 흉부 압력이 높아집니다. 심장이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착각을 합니다. 아, 지금 몸에 수분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ANP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콩팥에게 명령합니다. 소변 많이 만들어서 수분을 빼라고요. 결국 콩팥은 밤새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야간뇨가 생기는 겁니다.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심한 코골이가 있으신가요? 낮에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신가요? 자고 나도 피곤하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야간뇨가 있다면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비뇨기과가 아니라 수면 클리닉에 가셔야 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를 받고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면 야간뇨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약이 범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약 중에 야간뇨를 일으키는 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이뇨제입니다. 고혈압 약 중에 이뇨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약은 소변을 많이 만들어서 혈압을 낮추는 약입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이 약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소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고혈압 약도 있습니다. 이 약은 부작용으로 다리 부종을 일으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이유, 체액의 야간 이동을 악화시키는 거죠. 일부 항구울제, 리튬 같은 약도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뇨가 있으시면 지금 드시는 약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복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야간뇨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호르몬 문제, 방광 노화, 체액, 이동,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약물입니다. 이제 원인을 아셨으니까 해결책으로 넘어가야겠죠? 다음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특히 저녁 바나나 한 개가 어떻게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야간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소개해 드릴 방법은 바로 저녁 바나나입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 한 개를 드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나나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이겁니다. 기분을 좋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또 변신을 합니다.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거예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이게 분비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깊은 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방광이 안정됩니다. 과민해져 있던 방광 근육이 이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바나나에는 트립토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들이 함께 들어있어요. 첫째, 비타민 B6입니다. 이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조효소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돕는 보조 인부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천연 당분입니다. 바나나의 자연스러운 단맛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거든요. 인슐린이 나오면 트립토판이 다른 아미노산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뇌로 더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혈액과 뇌 사이에는 장벽이 있는데 트립토판이 이 장벽을 통과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셋째, 마그네슘과 칼륨입니다. 이 두 미네랄을 천연 이완제라고 부릅니다.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방광도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과민하게 수축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리는 분들도 많으신데 마그네슘과 칼륨이 그것도 완화시켜줍니다. 그럼 이 바나나를 언제 먹어야 할까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왜 이 시간일까요?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대략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밤 9시나 10시에 주무신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멜라토닌 효과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역산하면 저녁 5시에서 6시가 딱 맞는 겁니다. 취침 직전에 먹으면 안 될까요? 안 좋습니다. 당분과 비타민 B6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각성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화 부담도 있고 바나나 속 수분 때문에 오히려 야간료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와 궁합이 좋은 게 또 있습니다. 아몬드입니다. 5알에서 7알 정도를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더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근육 이완 효과를 높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궁합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우유와 함께 드시는데 사실 트립토판의 뇌 흡수를 생각하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우유 속에 다른 아미노산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트립토판과 경쟁을 하거든요. 완전히 막는 건 아니지만 효율이 떨어집니다. 수박이나 배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도 함께 드시지 마세요. 저녁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밤에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바나나 말고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일간 배뇨일지를 쓰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병원 가시기 전에 꼭 하셔야 해요. 기록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변 본 시간, 소변량, 마신 음료의 종류와 양, 그리고 잠든 시간과 깬 시간, 소변량은 어떻게 재냐고요? 계량컵을 준비하세요. 화장실에서 컵에 받아서 눈금을 확인하면 됩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이 기록이 있어야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야간 단뇨인지, 방광 용적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알 수 있거든요. 둘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세요. 물을 아예 안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목이 마르면 한두 모금은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컵으로 벌컥벌컥 마시는 건 피하세요. 특히 커피, 녹차, 주류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음료들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거든요.
셋째, 저녁 식사 때 염분을 줄이세요. 국물 요리를 드신다면 국물은 적게 드시고 짠 반찬도 피하세요.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염분은 삼투압 인뇨를 일으켜서 소변량 자체를 늘립니다. 넷째, 취침 한두 시간 전에 다리를 높이 올리세요.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 밑에 쿠션을 받치세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부종이 미리 혈관으로 돌아갑니다. 그 수분을 잠들기 전에 소변으로 미리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는 만들어질 소변이 줄어듭니다.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낮 동안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다리 부종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취침 직전에 꼭 소변을 보세요. 잠들기 바로 전에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세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금방 또 마려워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정리해 볼까요? 저녁 5시에서 6시에 바나나 1개, 아몬드 5알, 저녁 6시 이후 수분과 염분 제한, 취침 전 다리 거상, 그리고 잠들기 직전 배뇨, 이것만 지키셔도 야간뇨가 많이 좋아질 겁니다. 물론 이게 모든 분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3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야간뇨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둘째, 밤에 화장실에 가게 되는 이유는 호르몬 변화, 방광 노화, 체액 이동, 수면 무호흡증, 약물 등 명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셋째,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바나나 1개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갑자기 야간뇨가 심해지셨다면, 소변 볼 때 통증이나 피가 섞여 나온다면, 소변을 참을 수가 없어서 지리는 일이 생긴다면, 다리가 심하게 붓고 숨이 찬다면 이런 경우는 다른 질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 심부전, 방광암, 전립선암 같은 심각한 병일 수도 있으니까요. 배뇨일지를 들고 비뇨기과나 가정의학과에 가세요.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면 수면 클리닉을 찾으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의사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밤에 푹 자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잠을 잘 자야 다음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고, 손주들도 예뻐 보이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바나나 1개 사오시고, 저녁 5시 반에 아몬드 몇 알과 함께 드세요. 저녁 식사는 싱겁게 하시고, 물은 조금만 드시고, 자기 전에 다리 올리고 누워 계세요. 그리고 화장실 한번 다녀오고 주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저는 어르신들께 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 몸 안에는 생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오직 단 하나의 강에 의지해 먹고 마시고 살아갔습니다. 그 강이 마르거나 넘치면 마을도 끝장이었죠. 우리 머릿속 뇌라는 마을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뇌를 먹여 살리는 생명의 강이 바로 우리 몸 구석구석을 흐르는 혈관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만약 그 강이 어느 날 갑자기 말라버리는 뇌경색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두기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뇌출혈이 발생해 온 마을이 물에 잠겨버린다면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아침, 아내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입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의 얼굴은 보이는데 팔을 뻗어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숟가락 하나를 쥐려 해도 손이 덜덜 떨리며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어제까지 꼿꼿하게 두 발로 산책하던 내가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화장실 한 번 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이라는 재난이 휩쓸고 간 참혹한 풍경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 재난의 현장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평생 굳건하게 가족을 지켜오신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뇌졸중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죽음이 아닙니다. 이 병이 남기고 가는 가장 잔인한 흔적은 바로 스스로 쓸모없어졌다는 절망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평생의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어제까지는 아버님, 어머님 하고 존경받던 내가 오늘부터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 어쩌면 내 이름 석자를 잃어버리고 그저 환자로만 남게 되는 것. 이것이 뇌졸중이 우리에게 가하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쓰러졌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갑자기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어르신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거대한 강둑도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강물이 둑을 갉아먹고 강바닥에 온갖 쓰레기인 혈전이 쌓이고 둑 곳곳에 금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강, 즉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졸중이라는 재난이 닥치기 오래전부터 우리 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둑이 위험하다, 강물이 오염되고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작은 신호들을 너무나 쉽게 무시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어제 좀 피곤했나 봐 하면서 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가워지는 환절기,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날이 추워지면 강물이 얼어붙듯 우리 혈관도 깜짝 놀라 움츠러듭니다. 그때 좁아진 강줄기를 미처 통과하지 못한 쓰레기 혈전이 둑을 꽉 막아버리거나 압력을 이기지 못한 강둑인 혈관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들께 그 생명의 강이 무너지기 직전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느냐, 놓치느냐에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 전부가 걸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어르신들, 저 생명의 강이 무너지기 직전 우리의 뇌라는 마을은 어떻게 비명을 지를까요? 마을은 우리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주 시끄럽고 아주 강력한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이 경보는 언제나 단 하나의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로 갑자기입니다. 어제부터 서서히 아픈 것이 아닙니다. 불과 1분 전까지 10초 전까지 멀쩡했던 내 몸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뇌졸중 의사들이 어르신들께 제발 이것 하나만은 외워달라고 부탁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5대 비상경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보. 갑자기 한쪽 얼굴이나 팔, 다리에 힘이 쭉 빠집니다. 웃어보려고 하는데 한쪽 입꼬리만 실룩거리거나 만세 하고 두 팔을 들었는데 한쪽 팔만 스르르 떨어집니다. 이것은 마을의 절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경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집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라는 간단한 문장조차 오늘 날씨가 이렇게 혀가 굳은 것처럼 발음이 새거나 아예 엉뚱한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마을의 방송 시스템이 고장난 겁니다. 세 번째 경보.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입니다. 마을의 감시탑인 눈에 불이 꺼진 겁니다. 네 번째 경보.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극심한 두통이 몰려옵니다. 이것은 강둑이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뇌출혈대의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경보. 갑자기 어지럽고 술 취한 사람처럼 걸음이 휘청거립니다. 똑바로 서려고 해도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마을의 땅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특히 저 세 번째인 시야 문제와 다섯 번째 어지럼증 신호는 아이고 내가 요즘 피곤해서 그래, 빈혈인가 봐 하고 넘겨짚기 가장 쉬운 증상입니다. 그래서 병원 도착이 늦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의사로서 제가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려야 할 가장 위험하고도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유령홍수라고 부릅니다. 유령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홍수라는 뜻이죠. 의학 용어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만 유령홍수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생명의 강을 막고 있던 쓰레기 대민 혈전이 어떤 이유에선지 갑자기 스스로 부서지거나 밀려나서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앞서 말씀드린 5대 경보 증상이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힘이 빠졌던 팔이 다시 올라가고 어눌했던 말이 다시 또렷해집니다. 어지럼증이 씻은 듯이 낫습니다. 불과 10분, 30분 만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아, 다행이다. 내가 그냥 잠깐 피곤했나 봐. 병원 갈 뻔했네. 이젠 괜찮아졌으니 내일 가보지 뭐.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어르신들,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 유령 홍수는 절대로 괜찮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번엔 진짜다라는 최후 통첩입니다. 생명의 강이 어르신께 마지막으로 보여준 겁니다. 보셨죠? 지금 이 강둑이 이렇게나 약합니다. 보셨죠? 이 강물에 이렇게 위험한 쓰레기 댐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 댐이 다시 막으면 그땐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통계는 무섭도록 정직합니다. 이 유령 홍수를 경험한 사람 5명 중 1명은 결국 한 달 안에 진짜 뇌졸중이라는 거대한 재난을 만납니다. 잠깐 괜찮아졌다고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 다음번엔 연경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 뇌졸중 증상은 꼭 한쪽으로만 올까요? 왜 꼭 왼쪽 팔, 오른쪽 다리 이렇게 올까요? 그 이유는 우리 뇌라는 마을은 좌우 2개로 나뉘어 있고 생명의 강은 서로 교차해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뇌는 우리 몸의 왼쪽을 담당하고 왼쪽 뇌는 우리 몸의 오른쪽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르신의 왼쪽 뇌로 가는 강이 막히면 신호는 반드시 오른쪽 팔다리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양쪽 팔다리가 다 저리다? 그건 피로나 근육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쪽 팔만 자꾸 내려가거나 유독 한쪽 다리만 무겁게 끌린다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반대편, 뇌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행동하라. 이 5가지 신호 혹은 유령 홍수가 느껴지는 그 순간. 어르신의 역할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뇌졸중일까? 병원 갈 정도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의 유일한 역할은 즉시 119를 부르는 신고자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병원의 의사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뇌졸중은 우리에게 2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 갑자기의 순간, 그 유령 홍수의 순간을 놓치면 그 다음은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 도대체 왜, 그리고 누가 우리의 그 평화롭고 맑았던 생명의 강인 혈관을 이토록 처참한 재난의 현장으로 만든 걸까요? 사람들은 흔히 운이 나빴다고 말합니다. 나이 드니 어쩔 수 없다고도 하고 그냥 재수 없이 걸린 병이라고 체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단언컨대 아닙니다. 재난은 결코 운으로 오지 않습니다. 모든 무너진 강둑 뒤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우리의 생명의 강을 파괴해 온 진짜 범인, 네 녀석을 어르신들께 고발하려 합니다. 첫 번째 범인은 보이지 않는 망치입니다. 바로 고혈압입니다. 어르신들 강둑인 혈관이 오래도록 튼튼하려면 강물인 혈액이 잔잔하게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란 건 무엇이냐? 이 강물의 압력, 즉 수압처럼 혈압이 정상치의 몇 배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20년. 어르신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식사하시는 동안에도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물의 망치가 어르신의 연약한 뇌혈관이라는 강둑을 밤낮 없이 쾅쾅쾅 내려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강둑이라도 그 무지막지한 망치질을 수십 년간 버텨낼 수 있을까요? 강둑은 서서히 금이 가고 약해지고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다가 가장 약한 어느 한 부분이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툭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둑이 무너진 뇌출혈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습니까? 강물이 얼어붙듯 혈관이 좁아지니 그 좁아 터진 길을 지나가려는 수압인 혈압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해지겠죠. 겨울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일어났다가 차가운 화장실이나 베란다로 나가는 바로 그 순간이 이 망치가 가장 세게 강둑을 내리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범인은 끈적한 기름 폐수입니다. 바로 고지혈증과 당뇨입니다. 강물이 맑아야 잘 흐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고 피 속에 달달한 설탕물처럼 당뇨가 흐르게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맑던 생명의 강은 어느새 시커멓고 끈적끈적한 기름 폐수로 변해버립니다. 이 기름 찌꺼기들이 아까 그 첫 번째 범인인 망치 같은 고혈압이 만들어낸 강둑의 무수한 상처인 염증 틈새로 파고듭니다. 그 상처의 끈적이들이 덕지덕지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는 플라크라고 부르는 찌꺼기입니다. 이 찌꺼기들이 모이고 뭉치고 쌓이고 또 쌓여서 결국 강물 한가운데 거대한 쓰레기 댐처럼 혈전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이 쓰레기 댐이 강줄기를 꽉 막아버립니다. 강물이 멈춥니다. 그 강물만 바라보고 살던 저 너머의 뇌라는 마을은 어떻게 될까요? 물 한 방울, 산소 한 줌 공급받지 못하고 그 순간 마을 전체가 까맣게 말라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강이 마른 뇌경색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뱃살이 좀 있으십니까? 그 복부 비만 툭 튀어나온 뱃살은 그냥 인격이 아닙니다. 그 뱃살 덩어리가 바로 어르신의 혈관에 밤낮 없이 이 기름 폐수를 쏟아붓는 오염 폐수 공장입니다. 세 번째 범인은 강둑을 부식시키는 독극물입니다. 바로 흡연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미세먼지입니다. 앞에 두 놈이 강물인 피를 더럽혔다면 이 세 번째 놈은 강둑인 혈관 그 자체를 공격합니다.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수천 가지의 독성 물질은 강둑을 이루는 단단한 콘크리트인 혈관 세포를 그냥 녹여버리고 부식시키는 독가스와 같습니다.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동맥경화처럼 탄력을 완전히 빼앗아버리죠. 망치로 예를 든 고혈압이 한 번만 툭 쳐도 쉽게 터지도록 말입니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독침들이 폐를 뚫고 피 속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온몸의 강둑을 쉴 새 없이 긁어대며 상처와 염증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범인, 이놈은 앞의 셋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무섭습니다. 바로 수원지 자체를 고장낸 놈입니다. 심방세동, 즉 부정맥입니다. 우리 몸의 수원지는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쿵, 쿵, 쿵 아주 규칙적인 힘으로 맑은 물을 생명의 강으로 뿜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심방세동은 수원지가 고장이 나서 펌프질을 제대로 못하고 그저 파르르르 떨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물이 힘차게 뿜어져 나가지 못하고 수원지 구석에서 맴돌고 고여 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그 고인 물 안에서 이끼가 끼고 찌꺼기가 뭉치듯 아주 크고 위험한 돌멩이 같은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이 돌멩이는 아까 그 쓰레기 댐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큽니다. 이 거대한 돌멩이가 어느 날 갑자기 수원지에서 툭 튕겨져 나와 생명의 강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흘러가다가 노예로 들어가는 가장 큰 강줄기 입구를 쾅 하고 막아버립니다.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린다. 맥박이 자꾸 건너뛰는 것 같다는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이 돌멩이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어르신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부정맥,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온 불운한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에 걸쳐 우리가 스스로 강을 오염시키고 우리가 스스로 강둑을 무너뜨려 온 명백한 예고된 인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희망은 없는 걸까요? 이렇게 망가져버린 강을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 바라만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생명의 강을 다시 정화하고 무너진 강둑을 보수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위험한 강을 지켜낼 두 개의 기적의 방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르신들, 조금 전 우리는 생명의 강을 파괴하는 무서운 4명의 범인, 즉 고혈압, 고지혈증과 당뇨, 흡연과 미세먼지, 그리고 심방세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범인을 알았으니 이제 가만히 앉아 당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 재난을 막아낼 강력한 2개의 방패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중 첫 번째 방패, 즉 먹는 것으로 우리 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너진 강둑, 즉 우리의 혈관을 다시 튼튼하게 보수하고 더러워진 강물, 즉 우리의 피를 다시 맑게 정화하는 기적의 음식들입니다. 저는 이 음식들을 크게 3개의 전문 작업반으로 나누어 부릅니다. 첫째는 강둑 보수반이고, 둘째는 수질 정화반이며, 셋째는 쓰레기 제거반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강둑 보수반부터 만나보시죠. 이들은 약해지고 딱딱해진 혈관의 강둑을 아주 유연하고 튼튼하게 다시 보수해주는 고마운 음식들입니다. 대표 선수는 바로 호두 같은 견과류와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왜 이 음식들이 중요할까요? 우리 강둑, 즉 혈관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안 됩니다. 강물의 압력, 즉 혈압이 높아질 때마다 부드럽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연함을 만들어주는 핵심 재료가 바로 오메가3라는 아주 좋은 기름입니다. 호두에는 이 오메가3 중에서도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강둑의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강물에 떠다니는 쓰레기, 즉 혈전이 자기들끼리 찰싹 달라붙는 것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강둑은 부드러워지고 강물은 깨끗하게 흐르게 되죠. 양은 많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딱 한 줌, 손으로 쥐었을 때 6알에서 8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한 줌의 호두가 어르신의 혈관에 특수 보강제를 발라주는 셈입니다. 고등어와 참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선들에는 EPA와 DHA라고 불리는 호두와는 또 다른 종류의 아주 훌륭한 오메가3 기름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 기름은 끈적끈적해진 피를 묽게 만들고 딱딱해진 강둑을 말랑말랑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딱 2번, 고등어 한 토막이나 참치 한 캔 정도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강둑이 터져버리는 뇌출혈의 위험, 강이 막혀버리는 뇌경색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째 작업반, 수질 정화반입니다. 이들은 이미 더러워진 강물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정화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과 시금치, 상추, 부추 같은 잎이 많은 채소들이 속합니다. 어르신들 강물이 오염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라고 불리는 독성 찌꺼기 때문입니다. 이 찌꺼기가 강둑을 늙고 병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나 딸기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이 독성 찌꺼기를 청소하는 데 선수입니다.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찌꺼기들을 끌어당겨 없애버리죠. 덕분에 강물은 맑아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라도 괜찮습니다. 요거트에 한 줌씩 타서 드시는 습관, 정말 좋습니다. 시금치나 부추 같은 IP 채소들은 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 채소들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산화질소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이 산화질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짝 긴장해서 좁아져 있는 강둑, 즉 혈관에게 괜찮다. 이제 긴장 풀고 좀 넓어져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강둑이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강물이 지나가는 길이 넓어집니다. 길이 넓어지니 당연히 수압, 즉 혈압이 내려가고 피가 훨씬 부드럽게 흐르게 됩니다. 고기 드실 때 상추 한 장, 시금치 한 젓가락 더 드시는 것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강의 폭을 넓혀주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쓰레기 제거반입니다. 이들은 강물에 둥둥 떠다니는 기름때와 나쁜 찌꺼기들을 직접 건져내는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바로 사과, 배처럼 속이 하얀 과일과 콩, 두부, 렌틸콩 같은 콩 종류입니다. 사과나 배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강물 속에 떠다니는 나쁜 기름때, 즉 콜레스테롤을 스펀지처럼 흡착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꽉 붙잡은 채로 몸 밖으로 함께 나가버립니다. 네덜란드에서 수만 명을 연구해보니 이런 하얀 속살 과일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절반 넘게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사과 한 쪽이 밤새 쌓인 강물의 찌꺼기를 청소해 주는 겁니다. 콩과 두부는 최고의 건축 재료입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붉은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강둑을 튼튼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기름 폐수인 포화지방을 함께 버립니다. 하지만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폐수는 전혀 버리지 않으면서 강둑을 보수할 훌륭한 건축 재료만 공급해 줍니다. 콜레스테롤도 없고 혈당도 안정시켜주니 생명의 강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고마운 재료가 없는 셈이죠. 고기 한 점 덜 먹고 두부 반모 더 먹자. 이것이 어르신들의 강을 지키는 아주 현명한 습관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작업반이 열심히 강을 청소하고 보수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강에 새로운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방패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독극물이 있습니다. 첫째, 짠 음식입니다. 국물, 찌개, 젓갈, 소금, 즉 나트륨은 강둑을 뻣뻣하게 굳게 만들고 강물의 양을 억지로 늘려서 수압, 즉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둘째, 튀김류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의 트랜스 지방은 그냥 시멘트 반죽을 강물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강을 막아버립니다. 셋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이것들은 강둑에 직접 염증을 일으키는 산업 폐기물입니다. 넷째,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라면이나 과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금과 나쁜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어르신들. 강둑 보수반과 정화반을 매일 식탁에 부르시고 독극물을 버리는 일을 오늘부터 멈추시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어르신들, 첫 번째 방패인 음식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강둑 보수반과 수질 정화반을 불러서 우리 생명의 강을 튼튼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둑을 보수하고 물을 정화해도 강물이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온갖 쓰레기들이 뭉쳐 거대한 댐을 만들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 방패가 필요합니다. 이 방패의 임무는 우리 생명의 강이 절대로 멈추거나 고이지 않게 매일 힘차게 흐르도록 만드는 기적의 습관입니다. 이 습관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걷기입니다. 왜 하필 걷기일까요?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생명의 강은 흐름을 잃고 아주 느릿느릿 거의 멈춘 듯이 흐릅니다. 바로 그때가 피가 끈적하게 뭉쳐서 쓰레기됨, 즉 혈전이 만들어지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걷기 시작하시면 우리 몸의 근육들이 마치 펌프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펌프들이 강물을 힘차게 밀어주어 강물이 흐르는 속도, 즉 유속을 건강하게 높여줍니다. 강물이 힘차게 흐르면 작은 찌꺼기들이 한데 뭉칠 틈도 없이 씻겨 내려가 버립니다. 그렇다고 운동해야지 하고 갑자기 숨이 턱까지 차도록 뛰거나 무거운 것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약해진 강둑에 일부러 홍수를 일으켜 터뜨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혈압이 치솟아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홍수가 아니라 일정한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딱 30분, 팔을 가볍게 흔들며 조금 숨이 차네 할 정도로만 걸어주십시오. 그 30분의 걸음이 어르신의 생명의 강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물길 관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은 꼭 해가 뜬 후에 날이 따뜻할 때 하셔야 합니다. 새벽에 차가운 공기는 우리 강둑, 즉 혈관을 꽝 얼어붙게 만들듯이 위험하게 수축시킵니다. 따뜻한 방에 계시다가 갑자기 차가운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강둑에는 가장 큰 충격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방패의 또 다른 핵심은 물 마시기입니다. 이것은 걷기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강물을 끈적한 기름 폐수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피가 끈적해지면
강물이 잘 흐를 수 없습니다. 조금만 좁은 길을 만나도 꽉 막혀버립니다. 이때 우리가 물을 마시면 이 끈적해진 강물에 맑은 새 물을 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이 묽어지고 부드러워지며 훨씬 더 매끄럽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이면 충분합니다. 커피나 달달한 음료수, 짠 국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타지 않은 맑은 물이어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첫물 한 잔. 저는 이것을 생명의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밤새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의 강물은 거의 멈춘 듯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마시는 그 한 잔의 물이 밤새 끈적해지고 고여있던 생명의 강에 이제 다시 흐르자 하고 시동을 걸어주는 가장 중요한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방패를 완성하는 것은 새로운 오염원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을 보수하고 물길을 뚫어놔도 위에서 계속 독극물을 쏟아부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담배를 피우는 것은 열심히 보수한 강둑에 다시 독가스를 뿜어 부식시키는 행위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강물의 수원지인 심장과 강물의 정화시설인 간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결국 두 번째 방패는 3가지입니다. 걷기로 강물의 흐름을 만들고 물 마시기로 강물의 농도를 묽게 하며 금연과 절주로 새로운 독극물을 막는 것. 이 2개의 방패, 즉 기적의 음식과 기적의 습관만 있다면 우리는 뇌졸중이라는 거대한 재난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강이라는 긴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애타게 이 생명의 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강둑이 무너지고 강물이 말라버린 그 재난 이후의 삶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이라는 재난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우리 뇌라는 마을은 폐허가 됩니다. 10분 중 9분은 한쪽 팔다리에 마비라는 무거운 족쇄를 평생 차게 됩니다. 절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조차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언어 장애를 겪습니다. 또 절반은 소중한 기억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70%는 화장실을 가는 일, 그 가장 기본적인 존엄마저 남의 손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이 좀 불편한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게 되는 병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재난의 현장 속에 그대로 멈춰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오늘의 마지막 당부를 제 진심을 다해 올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재난의 순간이 나에게 혹은 내 가족에게 찾아왔을 때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그 5대 비상경보가 울리는 순간 혹은 모든 것이 괜찮아졌던 그 유령 홍수를 만난 순간 그 순간 우리의 역할은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진짜 뇌졸중일까? 병원에 갈 만큼 심각한 걸까? 좀 기다려보면 낫지 않을까? 이것은 판단입니다. 뇌졸중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가하게 판단할 시간을 단 1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의 유일한 역할은 바로 구조자입니다. 구조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구조자는 진짜일까 가짜일까를 따지지 않습니다. 구조자의 유일한 임무는 눈앞의 생명을 구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하실 유일한 행동은 즉시 전화기를 들고 119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치료의 시작이고 그것만이 뇌라는 마을을 폐허 속에서 구할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강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드렸습니까?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그 사람 하고 떠오르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짜게 먹고 강둑을 무너뜨리는 담배를 태우며 강물에 기름 폐수를 버리는 습관을 가진 소중한 분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분께 이 강을 지키는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해 달라는 뜻입니다. 어르신의 그 한 번의 나눔이 그냥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의 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강둑을 함께 보수하는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마을이 폐허가 되는 것을 막는 가장 따뜻한 구조 활동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만 오늘의 작은 실천으로 분명히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어르신께서 드신 강둑 보수반 음식 하나. 오늘 어르신께서 걸으신 30분의 물길 관리가 미래의 재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어르신들의 생명의 강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맑고 힘차게 흐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